글쎄, 바보가 하는 지휘는 이렇다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하고 내뱉고 장교는 말을 몰고 떠났다. 그 뒤에 한 장군이 말을 타고 지나갔다. 그리고 녹이 등등하게 무엇인가를 러시아어가 아닌 말로 외쳤다. 따파, 라파라고. 무슨 잠꼬대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멀어져 가는 장군의 흉내를 내면서 한 병사가 말했다. 저런 개놈의 자식들. 9시 전까지 현지에 도착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도 다 보겠군. 사방에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듯 군이 출발하였을 때 품고 있던 신바람이 나던 감정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지휘와 독일인에 대한 적의와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다. 혼란의 원인은 좌익을 전진하던 오스트리아 기병대의 행진 중에 중앙부대가 너무나 우익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사령관이 알아채고 전 기병대의 우익으로 옮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수천 명의 기병대가 보병대 앞을 통과하는 동안 보병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두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종대 지휘관과 러시아의 장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러시아 장군이 기병에게 정지하라고 외치자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것은 사령관의 명령이지 자기의 탓은 아니라고 대들었다. 군대는 이러는 동안 지루해지고 불이 죽어 서 있었다. 1시간이나 지체한 후에 군은 이윽고 전진하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 위에서는 거치던 안개도 군이 내려가는 앞쪽의 저지에서는 더욱더 짙게 깔리고 있을 뿐이었다. 전방의 안개 속에서 한 발, 이어서 또 한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투당탕 탕 하는 고르지 않는 소리였으나 이윽고 차차 음조도 규칙적으로 되었고 간격도 빈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홀드바하 강변의 전투는 개시되었던 것이다. 강변 저지에서 적을 맞이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데다가 갑자기 안개 속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대장으로부터는 아무런 격려의 말도 듣지 못하고 각 대에 퍼진 때는 이미 늦었다. 는 의식만을 마음속에 지닌 채 더욱이 또 안개에 갇혀 앞쪽도 주위도 볼 수 없는 러시아 병은 느릿느릿 꾸물거리면서 교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대장과 부관한테서 시기에 맞는 명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나아가기도 하고 못 기도 했다. 또 대장과 부관들도 자기 부대를 찾지 못하고 낯선 땅을 안개에 갇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저지로 내려갔은 제1, 제2, 제3 종대는 이렇게 하여 전투를 개시했다. 구투조프가 직접 거느리고 있는 제4 종대는 이때 프라첸 고지에 정지하고 있었다. 전투가 개시된 저지에는 아직도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으나 고지는 이미 활짝 그쳐 있었다. 그렇지만 앞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저건 과연 아군이 상상했던 것처럼
시페르스 저쪽에 주력을 모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기에 이 안개 속에 있는 것인지 9시 가까이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전 9시가 되었다. 안개는 아직 그치지 않고 망망한 바다처럼 저지를 파묻고 있었으나 나폴레옹이 휘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는 쉴라파니처 부근의 고지는 이제 완전히 밝았다. 거의 머리 위에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이 있었고 흡사 거대한 속이 빈 새빨간 부표처럼 태양의 커다란 원구가 젖빛 안개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온 프랑스 군만이 아니라 나폴레옹 자신이 망료를 거느리고 시내의 건너쪽이 아닌 적 우군이 그 부근에 진지를 치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강과 소콜니처와 쉴라파니처 두 마을의 저지가 아닌 이쪽,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육안으로도 아군의 보병과 기병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지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전쟁 때와 같이 푸른 외투에 조그마한 잿빛 아라비아 말을 타고 원수들보다 약간 앞쪽에 서 있었다. 그는 러시아 군이 멀리 움직이고 있는 안개 바다에서 떠오른 듯한 언덕을 잠자코 응시하면서 골짜기에서 일어 나는 사격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무렵에는 아직 여였던 그의 얼굴은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눈은 한 군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러시아 군의 일부는 늪지대를 향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일부는 프라첸 고지에서 철수하고 있었다. 이 고지야말로 그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서 공격을 계획하고 있던 중심점이었던 것이다. 러시아 종대가 프라처 마을 부근의 두 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묵한 곳에서 끊임없이 같은 방향을 향해 총검을 번뜩이면서 차츰차츰 골짜기의 안개 바다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어제 저녁 때부터 받고 있던 보고와 밤중에 전초에서 들리고 있던 수레며 사람의 발소리, 종대의 불규칙한 행진, 그 밖의 온갖 예상에 의해서 그가 연합군이 멀리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프라처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는 여러 종대가 러시아 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중심이 벌써 상당히 지쳐 있어 지금은 공격을 시작하더라도 괜찮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전투를 개시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에게는 축일, 대관식 1주년 기념일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그는 2시간 잠을 자고 건강하고 쾌활하고 싱싱한 얼굴빛으로 온갖 것이 가능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성공할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에 젖어 말을 타고 싸움터로 나왔던 것이다. 그는 안개 속에서 봉우리를 내밀고 있는 고지를 바라보며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싸늘한 얼굴에는 사랑에 빠져있는 행복한 소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는 행복을 누릴만 하다는 자신의 찬 그 독특한 그늘이 감돌고 있었다. 원수들은 그의 뒤에 서서
감히 그의 주위를 산란케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프라첸 고지와 안개 속에서 떠오른 태양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이 완전히 안개 속에서 나와 눈부실 정도의 빛을 덜해도 안개에도 끼얹을 때 그는 전투 개시를 위해서 오직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하얀 아름다운 손에서 장갑을 벗어들고 원수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전투 개시의 명령을 내렸다. 원수들은 부관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 프랑스군의 주력이 프라첸 고지를 향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차츰차츰 이 고지에서 철퇴하여 왼쪽의 저지로 내려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